자, 시작합시다. 챕터 5. 왜 쓰니까 저기 있구나. 오케이. 자, atmospheric aerosol particle에 대해서 해봅시다. 이 참고로 이 단어 저희가 그 책을 지난번에 쓰던 거랑 다른 거 아시죠? 예전에 썼던 게 그 노란 책, 우리가 보통 구름 물리에서 그냥 저자 이름 따가지고 로저스 앤 야우라고 부르는 책이었다가 이 책으로 바꿨는데 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책이 그 로저스 앤 야우하고 거의 똑같아요. 머릿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로저스 앤 야우 책이 되게 괜찮아서 우리가 그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챕터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그 책이 이제 30년 전에 나온 책이었거든요. 그 노란 책이 89년인가에 서드 에디션이 나왔던 책이라서 좀 오래됐죠.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새로 나온 지식을 좀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저자들이 원래 저자들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고 그래서 개정이 안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책이 나온 건데 이 챕터 5는 그 노란 책에 전혀 없던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책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에어로졸 파티클을 생각해보면은 에어로졸은 구름이랑 생각해보면 언뜻 생각해보면은 구름은 물방울이고 에어로졸은 그보다 훨씬 더 작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에어로졸을 뭐 굳이 왜 여기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구름의 형성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따서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로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에어로졸의 모든 것을 다루려면은 또 별도의 수업이 필요할 정도로 양이 엄청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단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클라우드 피직스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따서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설명할 땐 이 책을 좀 충실히 따라갈 생각인데 에어로졸이란 용어를 생각해 봅시다. 에어로졸 뭐 처음 들은 단어 아니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에어로졸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은 앞에 이 에어로는 무슨 공기 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죠, 그죠? 졸은 그 입자상 물질, 그죠? 그래서 에어로졸이 원래 우리가 통칭해서 쓰는 사전적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졸 상태에 있는 물질이에요. 에어로 안에 있는. 그러니까 뭐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어떤 기체 상 안에 입자상 물질이라면은 액체 혹은 고체를 말합니다. 뭐 기체는 입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체, 액체, 고체 있으면 얘를 입자상 물질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체상 어떤 물질 안에 있는 입자상 물질들을 우리가 떠 있는, 서스펜드되어 있는,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언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는 에어로졸은 그 캐리어가 되는 가스, 그 바탕이 되는 가스, 더하기 원래는 그 안에 있는 졸 상태의 물질을 원래는 통칭합니다. 원래는 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말이긴 한데, 그 대기과학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캐리어 되는 가스가 그냥 대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대기이기 때문에 사실 굳이 그 말을 붙여줄 필요도 없고, 그걸 포함시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 졸 상태의 물질만 우리가 따로 떼서 에어로졸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그렇고요. 이건 뭐 여담인데 미세먼지란 말 많이 쓰죠. 미세먼지하고 에어로졸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미세먼지와 에어로졸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른 거야? 다르다. 어떻게 다르면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환경방. 미세먼지하고 에어로졸 같아요? 달라요? 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는 잘 모르겠고. 정훈 씨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르다, 아까 다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다른 거예요? 미세먼지하고 에어로졸이? 미세먼지는 영어로 particulate matter, 예, PM. 에어로졸은 에어로졸. 그 안에 에어로졸이다. 아니 미세먼지다. 그러면은 에어로졸 중에서 어떤 것은 미세먼지고 어떤 건 미세먼지가 아니네요, 그죠? 에어로졸 중에서 그럼 미세먼지가 아닌 건 뭐예요? 블랙카본. 아, 블랙카본은 미세먼지가 아니다. 미세먼지가 아닌 이유는 미세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먼지가 아니어서 그런가? 미세먼지는 그럼 뭐예요? 아까 에어로졸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을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미세먼지는 정의가 뭐예요? 잘 모르겠죠? 사실 미세먼지도 공기 중을 떠다니는 부유 물질입니다. 정의가 같아요. 그래서 예, 사실 미세먼지와 에어로졸은 정의가 같습니다. 다른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정의가 같고요. 미세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도입할 때 조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먼지,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미세먼지 안에는 그러니까 그 액체상으로 되어 있는 뭐 설퍼릭 애시드, 황산도 포함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 중을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이 미세먼지의 정의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액체상으로 떠다니고 공기 중에 지금 액체상으로 떠다니고 있는 설퍼릭 애시드가 많거든요. 뭐 황산 암모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황산 내지는 그러니까 황산 계열들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액체상으로 떠다녀요, 걔네들이. 얘네들 미세먼지 카운팅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로졸 카운팅하면 당연히 들어가고 미세먼지 카운팅할 때도 들어갑니다. 공기 중을 부유하는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도입될 때, 그러니까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쓰려고 도입된 용어였고, 원래 그 전에는 에어로졸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라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때 좀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그게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먼지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가 맞냐 틀리냐 아직도 사실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워낙 사람들이 그냥 하도 미세먼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학술적으로는 좀 에어로졸이라는 용어를 좀 더 선호하고요. 그래서 에어로졸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졸 상태의 물질만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자, 에어로졸에서 우리가 뭐가 관심 있을까요? 에어로졸 우리가 관심 있게 쳐다보려면 우리가 에어로졸에서 무엇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이렇게 에어로졸 있어. 뭐가 궁금하죠? 양, 그렇죠. 양. 얼마나 많지? 또 크기. 얼마나 크지? 또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 또 모양. 그렇죠. 또 뭐 이렇게 계속하래. 또
그렇죠? 예, 화학 조성. 예. 뭐 이 정도? 예. 우리가 에어로졸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면 이 정도입니다. 예, 얘는 예, 화학적 특성이고 나머지 얘를 전부 다 얘는 물리적 특성. 얘는 조금 애매하네요. 라이프타임은 화학 조성이 관여하기도 하긴 하는데, 예. 우리가 요런 에어로졸 파티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궁금한가라고 하면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지금 대기 중에 에어로졸이 얼마나 많은가, 얘네들은 얼마나 큰가,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는가, 예, 얘네들은 어떤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예, 얘네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머무를 것인가, 예,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것인가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작용하겠죠. 우리가 아마 오늘은 아니고 목요일 날 하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에어로졸의 소스가 무엇인가, 에어로졸의 싱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죠? 예, 라이프타임은 아마 그런 거랑 연관이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물리 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그 중에서 화학 조성, 케미컬 컴포넌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에어로졸의 화학적 조성을 이야기한다 칩시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에어로졸 파티클을 딱 하나 잡았어요. 예, 그럼 얘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는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군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어로졸 파티클을 하나 딱 잡아왔을 때 얘가 단일한 성분일 수도 있는데 복합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산 계열들, 예, 암모늄 설퍼릭 애시드라든지 그 기타 등등등, 아무튼 설퍼릭 애시드 계열들은 일반적으로 얘네는 화학 성분이 그거 하나예요. 예, 뭐 밀도도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예, 정의할 수 있고 그런데 미네랄 더스트, 미네랄 더스트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예를 들면 숲에서 나오는 먼지들 이런 거라고 칩시다. 예, 걔네들은 딱 이렇게 하나 잡았을 때 화학 성분이 단일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적 조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에어로졸들,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도 이렇게 화학 조성을 이렇게 저기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는지 거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오만 가지 것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예, 하다못해 탄소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화학을 조금 배우셨나요? 유기화학 이런 거 어떤 거 들어보셨나요? 톨루엔 이런 단어는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나요? 방향족 탄소 이런 거 못 들어보셨네.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 알 것 같은 것까지 들어봅시다. 벤젠 이런 건 들어봤나? 그죠? 예, 벤젠 고리 이렇게 육각형 해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걔 동일한 탄소인데 이렇게 육각형 고리 됐으면 벤젠이었고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얘네가 냄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향족 탄소라고 에로마틱, 예, 향기가 나는, 예, 냄새가 나는 에로마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네들만 하더라도 얘네들이 탄소가 몇 개짜리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 피렌, 벤조피렌, 기타 등등등 해가지고 탄소수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어로졸 하나를 잡아와가지고 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말하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딱 말할 수 있는 게 대체로 그런 황산 계열들, 그 다음에 바닷가 근처에 있는 소금기, 씨솔트, 걔네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탄소 계열들, 그리고 무슨 계열들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나옵니다. 탄소 갖고 있으면 탄소 계열 이런 식으로 하고, 흔히들 탄소 계열이 제일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탄소 계열도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예. 이렇게 쓰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단어 어선 같은 거 보셨나요? 예. 오가닉 카본, 블랙 카본을 이렇게 씁니다. 오가닉 카본, 예. 블랙 카본. 네, 이런 탄소 계열들이 에어로졸에서 되게 많이 차지하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둘로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오가닉 계열과 블랙 카본 계열. 네, 나눌 때는 어떻게 왜 얘네들을 그러면 오가닉하고 블랙 카본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나누는가? 네, 라고 하면 보통 얘네는 휘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볼라타일. 예, 얘네는 비휘발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에어로졸을 갖다 놓고 휘발성이네 비휘발성이네 하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다시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얘네가 이베포레이션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기체로 날아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나뉩니다. 오가닉 카본 계열들은 대체로 휘발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그건 물이랑 좀 다르구나. 아무튼 얘네가 이렇게 휘발돼서 그러니까 온도가 잘 맞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상온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탄소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탄소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본딩이 강하겠죠. 탄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덩치가 커지니까 본딩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탄소수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교과서에 보면 한 600켈빈 정도 이하에서 날아갈 수 있으면은 우리가 오가닉 카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배기구 이런 데서 요 정도 온도가 되면은 충분히 휘발돼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랙 카본 계열들은 한 수천 켈빈 정도까지 버티는 녀석들입니다. 한 3, 4천 켈빈 정도까지도 탄소로 버티고 있는 녀석들, 덩어리로.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고체라고 봐야 되는 녀석들. 우리가 이렇게 둘이 그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가닉 카본, 블랙 카본 계열로 이렇게 나눕니다. 영어로 그래서 볼라타일, 인볼라타일 이런 식의 용어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화학 조성은 특이하게 우리가 이런 걸 좀 고려할 때가 있는데, internally mixed. 에어로졸이 뭔가 이렇게 화학 성분이 뭐가 섞여 있는데, 그게 익스터널하게 섞여 있냐, 인터널하게 섞여 있냐, 이렇게 우리가 나누기도 합니다. 얘는 교과서에 그림을 되게 잘 그려놨는데 페이지 117쪽 그림 5.1 한번 볼까요? 117쪽 그림 5.1. 그래서 왼쪽 그림이 externally mixed, 오른쪽 그림이 internally mixed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한 방에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익스터널리고 저게 인터널리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인터널리는 그러니까 아예 입자 안에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복잡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터널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상한 에어로졸이 생겼을까? 사실 좀 복잡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기는 메커니즘이 이런 겁니다. 저기 이렇게 가스상 물질들이 거기에 더 달라붙었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나온 에어로졸이라고 치면은 자동차에서 맨 처음에 뿅 하고 에어로졸이 나왔어. 고체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막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가스상 물질들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걔네들이 그 에어로졸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그 에어로졸 성분이 되게 복잡해지겠죠. 그렇게 된 것이 그 인터널리 믹스드의 한 예제입니다. 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조만간에 아마 배우게 되겠지만 에어로졸이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이 물방울로 변하게 되거든요. 걔네들이 물방울로 변하는데 물방울들끼리 서로 결합이 그냥 생각해보면 물방울이 되면은 그럼 물방울 안에 이렇게 에어로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에어로졸을 시드로 해가지고 이게 물방울이 생겼으니까 뭐 여기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얘네 둘이 만약에 결합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예, 에어로졸이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에어로졸도 요 안에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에어로졸이 전반적으로 그 소금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금이 이렇게 덩어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 퍼지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결합하면은 그 속에 또 에어로졸이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내려오다가 만약에 증발했어. 그러면은 에어로졸 파티클을 하나 남기겠죠. 예, 근데 그 에어로졸 파티클은 덩어리 하나겠죠. 그죠? 근데 얘하고 예를 들어서 속에 있는 에어로졸 소스가 달랐어. 예, 그러면은 그 두 개가 인터널리 믹스드 돼가지고 예,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 있는 예, 에어로졸 파티클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널리 믹스드 파티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조성은 예, 뭐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아마 요 정도쯤 알아두면은 예, 오가닉하고 오가닉카본과 블랙카본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될 거고 이게 나중에 그래서 뭐 친수성, 소수성 이런 얘기할 때도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는 계열인가, 물에 녹지 않는 계열인가. 그 저기 있죠 지오스 모델 혹시 쓰나요? 아무도 안 쓰나? 이름은 들어봤나요? 예, 어디선가 들어봤죠. 지오스 캠은 혹시 들어봤나요? 예, 그 지오스 모델이라고 그 뭐야 그게 아마 나사일 건데 예, 나사에서 쓰는 전구 모델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케미스트리 모델이 따로 달려 있어서 그걸 지오스 캠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 지오스 캠에서도 에어로졸을 이렇게 프로젝션 하는데 에어로졸 프로젝션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학 조성별로 다 가는 게 아니라 예, 블랙 카본, 오가닉 카본, 그다음에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포빅 뭐 이런 식으로 예, 친수성, 소수성, 뭐 블랙 카본, 오가닉 카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에어로졸 수농도를 예측을 합니다. 뭐 이 정도 예, 화학 조성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만약에 이 과목이 구름 물리가 아니고 에어로졸이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예, 구름 물리에서 나오는 필요한 에어로졸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예,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펜이 잘 나오면 안 지워져. 펜을 잘 지워지는 걸 쓰면은 흐려 너무. 지우다가 시간 다 가겠다 씨. 좀 흐린 걸로 써볼까? 자, 화학적 조성 했었고 물리적 특성. 이러면 또 잘 안 보이죠, 이거는. 펜이 너무 흐려. 너무 극단적이야. 잘 안 보이죠? 에이씨. 자, 물리적 특성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당연히 처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얘네가 액체상인가 고체상인가 예, 뭐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액체상도 우리가 그 에어로졸 하면 항상 고체상만을 머릿속에 떠오르기 마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어로졸은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액체상 물질이 뭐냐면은 황산 계열 H2SO4 계열들이 그렇고요. 고체상은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카본 계열들 대체로 다 고체상 계열입니다. 액체상 계열들이 대체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얘네들이 보통 normally, usually CCN으로 작동을 하고요. 얘네들이 보통 INP들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야? 예, CCN이 뭐의 약자냐면은 예, Cloud Condensation Nuclei고
INP는 뭐냐면은 ice nucleating particles.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보통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상이다 보니까 액체상이라는 게 이제 뭐 물속의 이온으로 이렇게 조그만 수증기 밑에 이렇게 뭐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얘네가 물하고 잘 달라붙는 성질이 생깁니다. 전기적인 뭐 이렇게 뭐 이온화돼 있고 뭐 이래가지고 물하고 달라붙는 성질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물방울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항상 그런 거 아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물방울을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게. 그 클라우드 컨덴세이션 누클레이가 그런 뜻입니다. 클라우드 구름을 응결시키는 핵. 그래서 한국어로 구름 응결핵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반해 여기 고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얼음 입자를 만드는 데 주로 활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뉴클레이팅하는 파티클들 INP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사실 제일 중요한 에어로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기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에어로졸의 거의 모든 특성이 크기에 좌우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떻게 잴까요? 에어로졸의 크기를. 자로 재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뭐 사진 찍어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뭘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특히나 그 아까 봤던 그림 5.1을 다시 볼까요, 한번? 뭐 동그랗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 되게 많죠. 뭐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걔네들의 크기를 도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부터 시작하죠. 뭐를 걔네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 긴 축, 짧은 축, 긴 축과 짧은 축의 평균. 뭐 평균 내는 방법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까 했지만 이제 뭐 정의했다 치면 도대체 그 크기를 어떻게 잴 것인가? 자로 재는 거 아니니까 되게 잘 모르겠죠, 그죠? 그죠? 보통 에어로졸의 크기를 잰다는 게 에어로졸의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에어로졸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면은 에어로졸의 거의 모든 특성이 크기의 함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에어로졸의 크기가 얼마면은 뭐 예를 들면 에어로졸끼리의 충돌 효율이 어떻고 에어로졸이 물방울에 쓸려 내려가는 뭐 레이트가 어떻고 뭐 이게 뭐 다 크기의 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기를 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이 크기를 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모양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뭐 완벽한 구형이야 라고 가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에어로졸이 완벽한 구형이겠어? 근데 완벽한 구형이라고 치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뭐 밀도도 가정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에어로졸의 화학적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밀도를 똑같이 놓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놈 저놈 밀도가 다 다르겠지. 그죠? 화학적 조성이 다 다르다. 화학적 조성이 같다면 우리가 밀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걔네들의 그 입자의 특성이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밀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밀도를 얼마라고 가정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뭐 굴절률, 기타 등등등. 이것들을 가정을 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특성입니다. 에어로졸의 크기라는 게. 우리가 그래서 에어로졸 그 에어로졸 크기 분포를 이렇게 측정하는, 좀 이따 우리가 크기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에어로졸 크기 분포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샘플러가 이렇게 뭐 기계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관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에어로졸 막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안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나이스한 이렇게 크기 커브가 나옵니다. 도대체 걔네들은 크기를 어떻게 재는 것인가 하면은 뭐 아니면 걔네의 질량을 잰다거나 그렇습니다. 걔네의 질량을 재고 숫자를 카운팅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평균 이렇게 뭐 나누게 해가지고 크기를 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질량을 알고 숫자를 안다면 크기를 아는가?
하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걔네가 모양 완벽한 구형이라고 가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밀도도 알아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야 질량과 숫자로부터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예,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로가 1g per cubic centimeter인 아이디어란 구형으로 가정을 하자. 그러고서는 질량을 크기 분포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 크기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리 매저할 수가 없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잴 수 없는 양입니다. 굴절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굴절율을 쓴다는 얘기도 에어로졸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산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산란되느냐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저쪽까지 레이저가 얼마나 많이 도달하느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얘가 얼마나 산란시키는지, 빛을 얼마나 산란시키는지, 굴절시키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겠죠. 그래야 얘네들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걔네들의 굴절률이 일정하냐? 그러면은 표면도 울퉁불퉁한데 그게 되겠어? 안 되겠지. 잘 안 됩니다. 근데 가정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가정을 해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크기를 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냐면은 equivalent particle radiu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이 아까 우리가 기계가 잰 거는 뭐냐면은 질량 얼마짜리 입자를 잰 거예요. 그래서 그에 상당하는 크기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를 잰 거는 에어로졸의 질량인데, 무게인데, 걔에 대응하는 에어로졸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가정을 통해서 그에 대응하는 에어로졸의 크기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용어, 이퀴벌런트 파티클 레이디어스를 재는 겁니다. 실제로 걔의 레이디어스를 다이렉트하게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에어로졸의 크기는 어느 정도쯤 될까요? 제일 작은 거, 가장 작은 에어로졸. 가장 작은 에어로졸이라는 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작으면 이제 분자 레벨이 되는 거죠. 조금 큰 이제 고분자 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거랑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덩치 큰 단백질 이런 것도 이제 고분자 합성 물질일 텐데, 이런 것들이랑 에어로졸이랑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런 분자 스케일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너무 크면 클수록 이제 땅에 떨어질 거고. 자, 제일 작은 에어로졸 보통 얼마쯤 될까요? 보통 normally 1 나노미터 정도쯤부터 시작합니다. 제일 작은 게 한 1 나노미터. 나노미터라는 단위를 쓰기는 게 별로 없죠. 대기과학에서 나노미터 단위를 쓸 줄이야? 인 건데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이 정도쯤 됩니다. 제일 작은 게 이 정도쯤 됩니다. 1 나노미터 정도 스케일쯤 되고, 제일 큰 거는 에어로졸이 제일 큰 거는 어느 정도쯤 되냐면은 수십 내지는 수백 마이크론 정도쯤 됩니다. 마이크론은 10의 마이너스,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를 가리킵니다. 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인 겁니다. 이게 참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는 이유는 대기과학에서 잘 쓰지 않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종관이나 기후나 이런 스케일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스케일이라서 익숙하지 않을까봐 이 정도쯤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는 한 1나노쯤 되고, 제일 큰 거는 이게 수십 마이크론 정도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쯤 된다 치면은 대충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한 10,000배 정도쯤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크기로만 쳤을 때 제일 작은 거하고 제일 큰 거하고 10,000배 차이가 납니다. 10,000배 그러면은 그런 건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작은 에어로졸이 대충 여기 교실만 하다고 칩시다. 여기 교실이 대충 어느 정도쯤이냐면은 15m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대충 한 10m. 예, 제일 요 교실이 한 10m 정도라고 칩시다. 10에 만배면은 10에 1000배면은 10m에 1000배면 10km니까 예, 만배면은 100km겠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에어로졸이 여기 교실만 하다고 치면은 제일 큰 에어로졸은 공주시만 합니다. 공주시보다도 더 큽니다. 공주시보다 훨씬 크지. 100km면 공주에서 세종 가는 길이가 한 30km 정도쯤 되거든요. 예, 공주에서 세종 가는 그 거리보다 한 3배쯤 더 큰. 예, 제일 작은 게 이 정도면은.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가장 작은 놈부터 가장 큰 놈까지가 차이 크기가 그렇게나 많이 나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다룰지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머릿속에 요 떠다니는 에어로졸 보면은 대충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래요. 대충 고만고만한 놈들이 떠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고만고만하지 않은 거죠. 제일 큰 녀석과 제일 작은 녀석이 만 배나 차이가 나는 예, 그런 녀석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루는 게 힘듭니다. 예, 그 정도쯤 됩니다. 에어로졸의 크기는 대충 그 정도쯤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했지만 요 정도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에어로졸의 크기가 되게 크기 분포 범위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관측을 해봅니다. 한쪽이 R, 한쪽이 N. 뭐 요것에 대해서는 좀 방금 요 그림이 끝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할 건데, 예, 요 그림을 그려봅니다. 요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크기 분포라고 부릅니다. 크기 분포를 실제로 그려보면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마구잡이로 나타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꾸불렁 하는 이렇게 이런 식의 분포를 보통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드라고 부릅니다. 네. 하나하나의 모드 여러분들 EOF 분석할 때 뭐 모드라는 말을 쓰죠. 예, 그거랑은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얼른 보면은 예, 왜 안 같은데 같은 단어를 쓰지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예,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모드라고 부릅니다. 얘는 그래서 세 개의 모드로 되어 있는 에어로졸 분포입니다. 예. 왜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크니까 예, 다다다다다다 다 카운팅하기 너무 힘드니까 예, 그래서 얘를 세 개의 모드의 합으로 표현하고 각각의 모드를 이렇게 좀 뭐 근사적으로 표현하고 예,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에어로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어로졸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은 에어로졸을 제대로 하려면 에어로졸의 화학적인 특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에어로졸이 화학적으로 성분이 어떻게 생겼냐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에어로졸의 화학적인 특성 말고 어떤 이렇게 물리적인 특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걔네들이 공기 중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어떻게 서로 지들끼리 충돌하는지, 뭐 다른 가스랑은 어떻게 결합하는지, 예, 그러니까 그 화학적인 반응 말고. 근데 화학적인 반응도 또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얘네들이 또 물방울하고는 또 어떻게 저기 하는지 이 얘기는 또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에어로졸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참고로 제 연구실 방에서는 에어로졸의 주로 물리적인, 역학적인 특성들을 가끔 다루는데요. 화학적인 특성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흔적도 남네. 자, 그래서 에어로졸에서 오늘의 핵심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기 분포입니다. 예. 아까 에어로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크기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에어로졸의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세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까 했지만 여기 에어로졸이 엄청 많아요. 이런 대기 중에도 에어로졸이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아까 했지만 크게 제일 작은 놈부터 제일 큰 놈까지는 최대 한 10,000배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비율을 얘기했지만 교실만한 에어로졸에서 여기서부터 세종까지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에어로졸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자, 숫자를 세야 돼요. 어떻게 셀까요? 다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세면 되겠지만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크기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 혹은 히스토그램 이런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RI부터 구간을 설정합니다. 구간 이렇게 쓰면 이거 구간인 거 혹시 아시나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게 구간이죠. 이거 닫힌 기호 가지고 뭐 이런 걸 또 쓰나 싶지만 이게 이거랑 동일한 기호입니다. 인터벌. 자, 구간을 설정해 놓고 크기 구간을 설정해 놓고 요 구간 안에 있는 에어로졸의 개수를 카운팅합니다. 얘를 우리가 카운팅해서 뭐 델타 n이라고 합시다. 이거를 다 재는 거예요. 여기를 요 구간의 크기를 델타 RI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에어로졸이 크기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재는 겁니다. 뭐 당연히 원초적인 방법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뭐 크기를 어떻게 잴 것인가, 크게 못 잰다면서라고 했지만 아까 했지만 크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다른 물리량을 측정해서 이퀴버런트 레이디어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기를 이렇게 잰다 칩시다. 자, 크기를 재면 이렇게 재요. 몇 가지 특성이 있는, 몇 가지 우리가 뭐 이렇게 재서 이렇게 도표를 쭉 기록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우리가 bin이라고 부르거든요. bin. 그래서 몇 개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에어로졸 크기를 몇 개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구간 안에 에어로졸 몇 개씩 있는가를 재는 겁니다. 자, 아까도 근데 얘기했지만 에어로졸의 저희가 한 10,000배라고 그랬죠, 그죠? 10,000배를 예를 들어서 구간을 100개로 나눈다 칩시다. 그러면은 10,000배니까 대충 제일 작은 게 1이었으니까 뭐 0부터 쳐서 한 10마이크론까지 친다고 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되게 100개면 진짜 디테일하게 재는 거거든요. 보통의 장비는 20개 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수업이니까 100개로 나눈다 칩시다. 100개로 나누면은 첫 번째는 0.1 그런 정도쯤 되겠죠. 그러면은 한 100나노쯤 되겠네요, 그죠? 얘는 100나노입니다. 100나노미터, 100에서 200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죠.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9,900나노부터 10,000나노미터까지 하면은 딱 100개의 구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에어로졸 개수를 센다 칩시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대부분의 에어로졸이 첫 번째 구간에 다 들어가요. 아까 했지만 에어로졸이 크기가 되게 다양하다고는 했는데, 크기가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큰 에어로졸이 많을까 작은 에어로졸이 많을까 하면은 작은 에어로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큰 거는 소수가 몇 개 조금씩 뜨문딱뜨문딱하게 있는 정도예요. 작은 에어로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렇게 100개로 나눴다가는 되게 비효율적인 구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마치 여러분의 키를 구간으로 나눈다 칩시다. 여러분의 키를 구간으로 나누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녀석이 뭐 2m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뭐 제일 작은 거 뭐 1m 40cm라고 칠까? 140부터 200까지 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cm로 나눈다고 하면 뭐 30으로 나누면 140부터 170 그러면 좀 별로 예제가 별로 안 맞나? 좀 더 좋은 예제가 없을까?
좋은 예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한 30명쯤 앉아있다 칩시다. 우리 지금 4명이니까 4명이지만 한 30명쯤 앉아있다 칩시다. 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다 못 봤어. 다 못 봤는데 한 놈이 되게 잘 봤어. 한 놈이 한 90점쯤 맞았다 칩시다. 뭐 90점쯤 맞고 나머지 애들 다 20점쯤 맞았다 칩시다. 그래서 0점부터 100점까지 구간을 나눠. 근데 예, 구간을 한 10개쯤을 나눴다 칩시다. 0점부터 10점, 10점부터 20점, 20점부터 30점, 점점점 해가지고 80점부터 90점, 90점부터 100점 이렇게 나누면은 아까 같은 상황이 잘못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러면은 구간을 나누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에어로졸의 수농도를 측정하는데 정확하게 고른 상황입니다. 첫 번째 한두 빈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래갖고 보통 이런 식으로 얘를 100개로 나누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나누냐면은 얘를 우리가 이렇게 등차 수열로 증가하는 예, 빈인데 얘를 그래서 그렇게 나누지 않고 등비 수열로 나눕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빈의 위스가 점점 커지게 나눠요. 예, 아까 점수를 예를 들면은 0점 앞엔 되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0점에서 1점, 1점에서 3점, 그러면 3점에서 6점, 6점에서 10점, 빈이 점점 늘어 10에서 15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은 예, 그 아주 못한 애들과 그나마 조금 한 애들이 구별이 되는 거죠.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애들이 굉장히 많고 걔네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 앞에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뒤에 갈수록 콜스하게. 예, 그래서 보통 이 구간을 예, 좀 아까처럼 그렇게 등차 수열로 증가하는 저기를 만들지 않고 보통은 예, 등비적으로 증가하는 예, 그렇게 증가하게 보통 구간을 많이 나눕니다. 예, 그래서 요 델타 RI가 예, 그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수함수적으로 혹은 뭐 기하 뭐 지오메트리컬리 인크리징하는 예, 그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요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할 것 같죠. 그죠? 예. 델타 R을 그러니까 요소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넘버를 센다고 치면은 예, 요 구간을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당연히 그 안에 들어오는 입자수가 많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A라는 장비하고 B라는 장비가 갖고 에어로졸의 크기를 재는데 예, 얘는 구간을 뭐 이렇게 나누고 얘는 또 구간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일치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죠. 그죠? 예, 얘 구간을 많이 얘는 구간을 좀 넓게 잡으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입자수가 좀 크게 나올 것이고, 얘는 구간을 디테일하게 나눴어. 그러면은 당연히 입자수가 좀 적게 나올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PDF 그릴 때도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그리는데 PDF 구간을 되게 잘게 쪼개면은 요 y 값이 다 줄어들겠죠. 그죠? 예, 구간을 위해서 전체가 다 합쳐서 뭐 100개인데 구간을 뭐 50개로 쪼갰어. 그거랑 예, 구간을 대충 한 10개로 쪼갰어. 그러면은 이쪽에 나타나는 숫자가 당연히 다르죠. Y축 스케일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예, 얘하고 비교하는 게 예,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낮아진 건가 하는 의심이 되게 마련이죠. 그죠? 예, 그런 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Y축에다가는 요 바로 수농도를 바로 그리지 않고 예, 이것 대신에 뭘 그리냐면은 델타 NI를 델타 RI로 나눠준 예, 폭에 비례하니까 예, 그 폭으로 노멀라이즈 시킨 예, 그 수농도를 보통 그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A 장비와 B 장비를 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 우리가 에어로졸 실제로 이제 기계를 가지고 카운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기계가 재는 거예요. 예. 구간부터 구간까지를 어떤 구간 레디어스 구간을 이렇게 따다다다 설정해 놓고 사실은 근데 이건 조금 저긴데 이렇게 구름 물질을 한다든지 혹은 모델러의 입장에서는 에어로졸을 이렇게 반지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에어로졸을 측정하는 곳에 가면은 반지름 단위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지름을 씁니다. 예, 보통은 예, 이거 R 대신에 예, 말해야 될 거는 D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
지름을. 왜 생각해보면은 에어로졸이 퍼펙트하게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구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긴 하지만 실제로 얘는 에어로졸이 삐쭉삐쭉 생겼기 때문에 예, 지름 반지름이라는 말 자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 많겠죠. 반지름은 당연히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리니까 퍼펙트한 구형이 아니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름은 대충 얘의 길이 뭐 그런 단위일 것 같죠, 그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통 지름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에어로졸을 실제로 측정할 때에는. 그래서 에어로졸 장비가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 크기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예, 샘플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까 이퀴버런트 레이디어스를 측정해가지고 각 구간 안에 떨어지는 입자 개수를 카운팅한 다음에 예, 그거를 그 구간의 크기로 노멀라이즈해서 예, 그 각 구간당 몇 개씩 있는 건지 예, 걔를 그리고 예, 요 구간의 위스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팅을 이렇게 해주는 예, 그게 일반적인 지금 장비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이게 100개 정도만 돼도 그러면은 한 번 측정할 때마다 100개씩의 데이터가 쏟아지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10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그래서 얘를 디테일하게 재면 재수록 좋을 텐데 당연하죠. 디테일하게 재면 재수록 좋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데이터의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핸들할 때도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기 분포를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은 아까 그 그림인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얘를 R에 대해서 예, 정확히 말하니까 아까 n이 아니었었고 델타 n 오버 델타 r을 그리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구간 뭐 이런 걸 재는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의 에어로졸 요 값이 몇 개. 정확히 말하니까 그 넘버가 아니라 넘버를 그 위스로 나눠준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점점 증가한다고 그랬었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쟀더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리는 거는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다. 뭐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자, 스무스하게 얘를 이렇게 좀 그려봤더니 아까 그렸던 그런 그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예.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막 몇십 개씩 이렇게 핸들링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각각의 얘를 각각의 모드의 합으로 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모드가 예를 들어서 3개면은 어떤 모드를 우리가 결정짓는데 그 모드의 전체 수능 한 모드를 결정짓는 데는 좀 이따 이것도 보겠지만 한 모드를 결정짓는 숫자 3개가 필요하거든요. 모드의 전체 숫자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걔의 평균값 혹은 뭐 중앙값 그걸 대표하는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얘의 분산폭이 얼마인지. 보통 요 정도 3개의 파라미터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모드가 3개를 하더라도 값 9개면은 되는 거죠. 얘를 비면 50개 나누면 얘는 50개의 정보가 필요한 건데 얘는 3개의 저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얘는 50개도 아니죠. 각 빈에 대한 정보 자체도 필요할 테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알아야 되는 정보가. 그래서 모드를 써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모드로 쓴다는 얘는 우리가 그 다음에 얘를 어떤 함수로 근사시킨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고 근사시켜서 이렇게 근사시킵니다. 그 델타 R을 한도 끝 없이 0으로 줄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각 포인트에서 이게 정의된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얘를 그래서 이렇게 define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함수를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NRDR은 뭐냐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NRDR이 이게 수능도입니다. 이게 에어로졸 수능도죠. particle per 뭐 예를 들면 큐빅 센티미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R부터 R 플러스 DR까지에 있는 에어로졸 수능도가 NRDR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왜 무슨 말인지?
예, NR 그 자체는 수농도가 아닙니다. 그죠? 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요 빈 구간 안에 에어로졸이 몇 개냐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몇 개냐는 아까도 했지만 빈을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당연히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빈의 크기로 나누어 주는 값을 쓰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뭐 이런 함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얘를 함수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r을 극한으로 보내버린다. 델타 r을 dr을 0으로 보내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아날리틱한 함수 형태를 얻는데 그렇게 되면 얘 자체는 단위가 숫자가 아니죠, 그죠? 예, 숫자는 dn이지, 그죠? 예,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요 dr을 여기다 곱한 nr dr이 실제로 숫자 단위가 되는 겁니다. 파티클 퍼 큐빅 센티미터. 그래서 nr dr은 물리적 우리가 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지름이 r부터 r 플러스 dr까지에 있는 에어로졸 입자의 수, 농도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실제로 이걸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NR이 실제로 수농도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NR은 굳이 단위로 쓰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파티클 퍼 큐빅 센티미터, 뭐 마이크론 이 정도쯤의 단위가 되겠죠. 그죠? 이걸 나눠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러니까 뭐 굳이 쓰자면은 파티클 퍼 길이의 4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NR의 단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NR dr을 해야 실제로 수농도 파티클 퍼 뭐 볼륨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걸 거고. 오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함수가 주어졌다고 치면 전체 수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쟤를 그 다음에는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쟤를 그냥 전체 레디어스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은 우리가 전체 에어로졸의 수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고등학교 때 배웠을 법한, 중학교 때도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평균 반지름을 뮤라고 합시다. 평균 반지름. 어떻게 정의하나요? 평균 반지름 여기서 어떻게 구하죠? 평균. 이게 일종의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어로졸의 좀 아까 용어로 얘기했었는데 얘를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 함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 함수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확률 밀도 함수 요새 배우나요? 확률 밀도 함수? 확통을 안 배우나? 선택 과목이라서? 안 배워요? 아니 고등학교 때 확통 배웠냐고 안 배웠냐고?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확통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는 모를 수 있지만 내가 확통을 배웠냐 안 배웠냐 정도쯤은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배우긴 배우는구나. 이제 뭐 수능 때 선택 과목이잖아 이게. 대부분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통 미적을 선택하지 않나? 예? 여러분 세대는 다 했던 세대예요? 앞으로 이게 바뀐다고 하더라고. 최근 앞으로 이제 뭐 그게 이미 바뀌었는지 바뀔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적, 기백, 확통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걸, 셋 중에 하나 혹은 2개 선택하는 걸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확통 시간에 여러분 다 배웠다니까. 평균값 어떻게 정의하죠? 평균을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낯설죠? 사실은 우리는 평균을 이렇게 쓰고 싶은 욕망이 있죠? 알바라고 뮤라고 쓰는 거랑 뮤라고 쓸 건데 자 평균값 어떻게 정의하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어. 평균값 그렇죠. R 곱하기 NR을 적분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R에 대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R에 대한 first moment라고 부릅니다. 모먼트가 뭐냐면은 저렇게 확률 밀도 함수
주었을 때 그걸 전체를 적분한 양을 우리가 모먼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제로스 모먼트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여기 지금 R에 대한 분포니까 거기다가 R을 곱해갖고 이렇게 적분하면은 first moment, second moment는 R의 제곱을 곱해서 적분하면 그걸 second moment, R의 세제곱을 곱하면 third moment, R의 6제곱을 곱하면은 sixth moment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요 앞에 지금 제가 공간을 남겨놨는데 예, 전체 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예. NA분의 1 나눠주면 이게 평균값이 되고 우리가 이 기호를 쓰면 되는데 뮤라는 기호를 많이 씁니다. 어떤 우리가 그래서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 함수가 어떤 형태로 주었다 치면 예로부터 평균 반지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분산. 평균 알았으니까 분산 어떻게 구하죠? 분산의 정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것도 NA로 나눠져야 될 것이고 0부터 보면 끝을 뭘 적게 되면은 R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제곱해서 NRDR 해주면 되겠죠. 이게 분산의 정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냐면은 arithmetic mean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 arithmetic mean? 이게 산술 평균인 건데 산술 평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산술 평균은 알죠? 그죠? 그 도수분포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구간이 있고 여기에 숫자가 있고 여기에 구간, 여기 숫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다 더해서 나누겠다라는 이야기죠. 이 사실 이 식이 그런 식이죠. 다 더해서 나누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얘 다 더해서 그러냐면은 다 더할 건데 일일이 다 더하기가 귀찮으니까 각 구간으로 자르고 그 구간의 대표값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얘네들의 개수는 얘네들은 실제로 이 안에서 값이 다 다르겠지만 이 중간값이라고 치고 걔네들을 다 더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더해서가 적분기호가 되고 그래서 다 더해서 전체 개수로 나누는 거. 그래서 얘를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서 어리스메틱 그 산수를 영어로 어리스메틱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스메틱. 얘는 어리스메틱 mean radius고요. 얘는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데비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리스메틱 민이 적당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평균을 재면은 뭐 평균이 뭐 몇백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뭐 평균이라고 치면 평균이 한 4,500만 원 정도 아마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나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한 달에 월급 400만 원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고 있고 그게 대표하는 값이 아니게 되죠. 왜 그렇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 일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웨이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엄청 많이 소득을 버는 소수의 사람들이 평균을 확 끌어올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리스메틱 민을 하면은 혹은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리스메틱 민이 그래서 어리스메틱 평균이 산술 평균이 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얘는 그렇고요.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것도 확통 배울 때 한 건데 그 스탠다드 사실 이건 베리에이션입니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요 시그마만 가리키는 거고 여기다가 루트 취해야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됩니다.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할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썼으니까 시그마라고 쓰고 여기다가 루트를 취해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지.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똑같은 자료를 내서 2배, 3배, 4배로 키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2배, 3배, 4배 커지죠. 예, 이걸 그래서 유식한 말로 스케일 디펜던트라고 해요. 예, 스케일이 늘어나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커집니다. 얘 단위가 있어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단위가 길이 단위입니다. 여기서는. 예, 이렇기 때문에 스케일 디펜던트가 의외로 조금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큰 에어로졸에다 대입하면 큰 에어로졸은 당연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게 나와요. 작은 에어로졸은 당연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작게 나오고. 그런데 그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얘네가 폭이 얼마나 넓으냐 작으냐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 예, 실제로 폭에 조금 더 중간값에 많이 몰려 있어도 평균에 많이 몰려 있어도 그냥 단지 입자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크게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스케일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이런 거를 쓰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위에 요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거 대신에 얘를 뮤로 나눈 값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나눠줘 버리는 거죠. 그럼 단위는 이제 없어지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조금 이제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통 에어로졸의 크기, 지금 에어로졸 크기 분포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도 했지만 이 코딱지만한 놈들 시작해서 걔보다 10,000배 큰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버리면은 얘네들이 너무 크게 반영이 되는 거지. 별로 그래서 의미가 없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간값을 어떻게 얘네들의 대표값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래서 보통 에어로졸 크기 분포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기하평균. 기하평균 기억나시나요? 기하평균이 어떻게 생겼는지? 산술평균 대신 기하평균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하평균을 쓰면은 생각해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 이것도 배웠죠. 산술기하평균, 산술기하평균 부등식. 그래서 항상 산술기하평균이 크거나 같죠, 그죠? 모든 게 다 같지 않는 항상 산술평균이 더 컸었죠. 기하평균이 항상 더 작았습니다. 그래서 기하평균을 갖다 쓰는 일이 많습니다. 자, 기하평균 어떻게 됐었죠?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해서 뮤의 g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정의, 기하평균의 정의. 이럴 수가. 건이 기하평균. 두 수 A, B가 있어. 더해서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죠. 기하평균은 어떻게 됐었죠? 두 수 A, B가 있어. 곱해서 루트 취하면 기하평균이었었죠. 만약에 숫자가 3개가 있어. A, B, C. 산술평균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기하평균은 A, B, C가 있어. 곱해서 세제곱근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경향성이 보이죠? 뮤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반지름 우리가 여기서 n개의 데이터가 있다. 여기에 지금 n개의 파티클이 있고 걔네들 우리가 반지름을 다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R1, R2, R3 점점점 다 곱해서 Rn까지 곱한 다음에 얘의 n분의 1승을 하면은 그게 이겁니다. 기하평균입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그런데 양변에다가 로그를 채웁시다. 양변에 로그를 채웁시다. 그러면은 ln 뮤지는 n분의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ln r1 더하기 ln r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ln r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처럼 생겼나요? 산술평균이지. 산술평균인데 원래 값의 산술평균이 아니라 로그 값의 산술평균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지오메트릭 이거 영어 스펠링 쓸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스메틱이고 지오메트릭입니다. 여기는 R이 있고 여기는 R이 없어요. 어리스메틱.
어리스메트릭이 아닙니다. 예, 어리스메틱이고 여기는 지오메틱이 아니고 지오메트릭입니다. 예, R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리 초보자들이 이런 것도 헷갈려 합니다. 지오메트릭, 이걸 지오메트릭 민이라고 하고, 예, 이거는 그래서 뭐랑 같냐면은, 예, 그러니까 로그 오브 지오메트릭은 arithmetic mean of log랑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지오메트릭 민에 로그를 취하면은, 예, 얘는 로그를 취한 것들의 arithmetic mean과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은 큰 입자들의 어떤 가중치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1하고 만하고 평균을 그냥 산술 평균을 낸다고 칩시다. 1하고 만을 평균을 내보면은 1은 1이고 만은 만이고 더하면은 만일이고 그러면 평균이면 5000.5가 되겠죠? 그죠? 그게 어리스메틱 민이죠. 예, 1하고 만을 평균일 때 5000.5가 나오는 게 산술 평균인데, 근데 거기다 그 로그를 취해서 평균 낸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ln이지만 그냥 뭐 로그 1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10이라고 생각하면 로그 10의 1은 0이잖아요. 그리고 만이라고 해봐야 로그를 취하면 4로 줄어들죠. 그죠? 그럼 평균 내면 2죠. 그죠? 예, ln UG가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죠. 그걸 다시 거기다 익스포넨셜 저기를 취해봐야 10의 2승을 취해봐야 100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5000이었었는데 평균값이 지금은 100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를 취하기 때문에 저 뒤쪽에 있는 엄청 큰 녀석들이, 예, 만이었던 것이 비교적 친숙한 숫자 4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큰 것에 대한 가중치가 훨씬 더 적게 반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오메트릭, 그러니까 에어로졸의 크기를 갖다 놓고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야라고 할 때는 어리스메틱 민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지오메트릭 민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예,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시그마 G로 쓰고요. 예,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exponential 시그마 n분의 ln ri 마이너스 ln g의 제곱으로 정의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일단 쓰고 이야기해야 되나? 예, 뭐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예,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양변에다 ln을 취해 봅시다. 그러면은 ln 시그마 g는 하고 요거 익스포넨셜 없어지겠죠? 예, 그러면은 얘 괄호 안만 째려보면은 얘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죠. 그죠? 예, 얘랑 크게 다를 게 없어. 얘랑 노테이션을 조금 더 잘 썼으면 여기 그냥 n이라고 썼으니까, 예, 여기 지금 요 토탈 n이 여기서 na랑 같은 거죠. 예, na 시그마나 뭐 적분이나 똑같은 거니까, 예, 여기서 ln r 마이너스 ln 뮤g의 제곱. 그러니까 원래는 r 마이너스 뮤의 제곱인데, 그러니까 로그 값을 취해서, 예, 로그 값을 취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내면 지오메트릭 민이고, 로그 값을 취해서 그것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하면은 그게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가 너무 크니까, 예, 얘네들을 그냥 값으로 두지 않고 얘네들의 로그를 취해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까 했지만 1부터 만까지가 아니라 로그를 치니까 0부터 4까지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면 비교적, 예, 그럴싸한, 좀 더 이렇게 뭐라 해야지, 가중치가 훨씬 더 줄어든, 범위가 좀 더 말이 되는,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이 살면서 얻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에어로졸에 어디서 뭐 관측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의 평균 분산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전부 다 요 값들을 제시합니다. 예,
어리스메틱 민이 어리스메틱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아니라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는 스케일 인디펜던트합니다. 왜냐하면은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아까 생각해 볼까요? 요걸 하면 이제 이해시키면은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면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분산이었었고, 얘네들은 데이터를 2배를 하면은 전부 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배가 됐었죠. 이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겁니다, 그죠? 1, 2, 3, 4랑 2, 4, 6, 8 생각해보면 평균도 2배가 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2배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다 로그를 취해버리면 평균도 2배가 되고, 그죠? 평균 당연히 뮤직이 2배가 될 겁니다. 값도 2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2배가 되고 얘가 2배가 되면 이건 ln에서는 상수로 나오죠. ln 그 상수가 나올 거고 여기서도 ln 그 상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똑같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니까 없어지잖아. 그래서 얘는 몇 배를 하더라도 데이터에다 몇 배를 하더라도 그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계속 같은 값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어요. 얘는 단위가 없는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러니까 꽤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우리가 에어로졸의 크기 분포를 잴 때에는 에어로졸의 평균값을 우리가 제시할 때는 지오메트릭 민과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가 이걸 지워줄 걸 그랬나? 우리가 아까 이런 함수를 쓴다고 했었죠, 그죠? R에 대한 이런 함수를 써서 이게 저희가 뭐였었냐면은 그 각 구간에서 이걸 이렇게 그 폭으로 노멀라이즈 시킨 값이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요 지금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크기 대표값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걔 로그 값을 취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야라는 이야기를 방금 했죠, 그죠? 로그 값을 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조금 더 현실 좀 더 이렇게 걔를 잘 대표하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애초에 여기 빈을 나눌 때 이렇게 빈을 나눌 때 지금 요 dr이면 사실 dr이 크게 일정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애초부터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게 로그 값을 취해서 쓴다는 게 사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로그가 일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로그가 일정한 구간으로 이렇게 자르면은 조금 더 얘네랑 뭔가 결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dr로 나누지 않고 dn을 dlnr로 나누는 이렇게 확률 분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책에는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노테이션을 썼습니다. 위에다가 위첨자 2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얘와 얘의 차이는 뭐 간단합니다. 얘를 얘로 바꾸려고 하면은 dn over dr 체인 룰에 의해서 얘를 얘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그다음에 dr over dlnr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r입니다. 그리고 얘는 nr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시하면은 아까 그거랑 아까 얘네랑 무언가 조금 더 이렇게 잘 결이 맞는 것 같죠, 그죠? 확률 분포도 아싸리 이 값으로 제공하면은 걔네 지오메트릭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보다 잘 정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실제로 파이널리 거의 모든 에어로졸 측정 기계가 뭘 실제로 제시하냐면은 y축을 x축 아까 지름을 d를 훨씬 더 많이 쓴다고 d냐 r이냐는 순전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어떤 분야에 있느냐 정도쯤의 차이입니다. 얘를 dn over d log d y축은 거의 항상 이 값입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y축 값은. 저 로그는 뭐 ln일 때도 있고 로그 10일 때도 있는데 그건 로그 10이랑 로그 2랑은 기껏해야 팩터 숫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고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에어로졸 사이언스에서 항상 쓴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배운 거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얘를 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결론만 기억하지 마시고 결론 에어로졸은 크기 분포를 dn 오버 d 로그 d로 잰대. 그 결론 한 줄 딱 기억하지 마시고 그게 왜 지금 여기까지 오기가 꽤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에어로졸 크기 구간으로 나눠서 카운팅을 하는데 dn이 있는데 그 dn은 요 폭에 비례하는 이야기 때문에 걔를 dr로 나누고 그래서 dn 오버 dr을 쓰면 됐었는데 그게 재다 보니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하고 크기 차이가 엄청 나가지고 얘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오메트릭이라는 도구를 쓴다. 척도를 쓴다. 지오메트릭은 그래서 맨 처음에 지오메트릭 미는 원래 정의가 이건데 해놓고 나보니 로그의 평균을 잰 것과 다름하지 않구나. 로그에 대한 산술 평균이구나. 그래서 지오메트릭 스탠다드 디비전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길이에 대한 척도를 그냥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뭔가 이야기가 편하게 되는구나. 그럼 아싸리 맨 처음부터 구간을 dr로 나누지 말고 dlnr로 나누면은 무언가 이거랑 결이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y축을 이렇게 재야지 라고.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이 성공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걔를 모드로 나눴을 때 모드로 나누고 어떤 함수로 근사시켜야 되겠죠. 그 함수의 대표적인 형태가 로그 노멀입니다. 그래서 로그 노멀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뭐 에어로졸 소스 앤 싱크에 대해서 마저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